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1편 단신 코너로 돌아왔죠. 네, 다시 이제 한 편으로 작가 소개를 하는 1편 단신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특별한 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1편 단신편 때는 항상 이제 한 명의 작가를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약간 아직은 작업이 엄청 많진 않은 그쵸. 약간 젊은 작가? 그런 느낌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작가들은 그죠, 작가들이죠. 이제 두 명의 작가입니다. 이제 두 명의 작가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더듬이 녹음을 하면서 역대 최고령 두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반대의 전략을 아예 취해보자. 그래서 젊은 작가 대신 이제 나이가 든 두 작가를 선택했죠. 두 베테랑 작가를 선정을 했는데, 베테랑. 네, 첫 번째가 이제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고 두 번째 작가가 이제 린 란돌프예요. 그렇죠. 린 랜돌프. 린 란돌프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왜 이 작가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좀 개요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편 씨가 린 란돌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작가들을 통해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죠. 라는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편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개요에 대해서 잠시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왜 이 작가들을 선정했냐. 너네 왜 도대체 나이 든 작가 선택했냐. 그러니까 맨날 너희의 원래 컨셉은 젊은 작가 소개 아니었냐. 그지. 네. 벌써 초심을 잃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1편 단신이란 편을 봤을 때 아직은 커리어가 충분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름 좀 유의미한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아니면 좀 특이한 작업을 한다, 이런 작가들을 많이 뽑아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찾아봤잖아요, 저희가. 누가 할까 이러고. 그죠. 저희가 사실 원래는 약간 좀 캐나다 작가를 해보고 싶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캐나다 작가. 원래 이제 첫 목표는 그거였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뭐 아트 관련 매거진도 좀 찾아보고, 그냥 곳곳 신문 기사도 찾아보고 했지만, 맞아, 전 캐나다 뭐 뮤지엄 사이트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누가 있나 좀 보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요즘의 검색 방식은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 누구 소개할까 하면 도서관에 가서 그죠. 이제 책을 하나씩 꺼내서 이 사람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스크롤로 보잖아요, 이걸. 수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스크롤을 넘기면서 어딘가 허무한 감정이 들었달까?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 다들 참 사진 잘 찍고, 다들 참 그럴싸해 보이게 나오지만 뭔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힙한 거리를 갔을 때, 아니면 어디 약간 핫플레이스를 갔을 때,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면은 음식점을 골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이제 마음이 끌리는 음식점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인데, 요번에는 약간 계속 걷는데 끌리는 레스토랑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차라리 이럴 거면 국밥집 가자. 맞아, 그런 느낌이네. 100년 전통의 국밥집으로 향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차라리 나이가 든 두 작가를 선택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이제 반항 심리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이 나이가 든 두 작가를 통해서 무엇인가 되게 유의미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보면서도 젊은 작가들 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와닿는 게 많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의 작품을 봤을 때 뭔가 되게 딱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 가치가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나이 든 작가라고 무조건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뽑은 게 아니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도 어느 정도 활발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서 약간 하이브를 갑자기 하이받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다시 좀 재조명될 느낌이 있는 작가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오편 씨가 이제 린 란돌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죠. 네, 그러면 린 란돌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린 랜돌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린 랜돌프가 우선은 나이가 더 많아요, 슈나이더 씨보다. 누나죠. 누님. 슈나이더 씨가 45년생이고 린 랜돌프 씨가 38년생이시니까 한 7살 정도 많은데, 그러니까 린 랜돌프는 어떤 작가냐면은 그런 느낌의 작가예요. 영화 배우를 치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린 랜돌프 그림도 사실 뭐 요즘에 이제 특히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도나 헤러웨이가 좀, 그치, 도나 헤러웨이와 연관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그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스타일 자체도 어떻게 보자면 뭐 흔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보이죠 요새. 그러니까 요새도 그렇고 그냥 어느 정도 약간 아마추어 씬에서 많이 보이는 그 피터리스트 감성에서 많이 보이는 좀 그런 미학이 있으신데, 린 랜돌프는 그래서 1938년 뉴욕에서 태어나 텍사스에서 자랐으며 현재는 휴스턴에 살고 계신데, 학력으로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인 어스틴, 그래서 어스틴 대학이라고 많이 하는데 제 친구 중 한 명도 거길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텍사스가 그 카우보이 유명한 곳 맞죠? 서부. 네, 서부죠. 서부에 살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 자체는 꽤나 친숙한데 누군지는 정확히 몰랐을 작가. 사실 이게 저도 이걸 잘 모르겠어요. 린 랜돌프가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지금 미술계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 작가는 진짜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명망도 있고 한데 린 랜돌프 씨는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한 미술씬에 속해 있진 않다 보니까 인터뷰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글이 게재된 웹사이트가 그 미국식으로 약간 낡은 느낌 알죠? 대단히 소박한 뭐 그런 느낌의 작가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조사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린 랜돌프라는 작가의 약간 연역이죠, 연역과 약간 특이점? 이게 어쨌든 나이 많은 분들이라 인생 한번 이렇게 연역을 읊어줘야 되도록. 네, 그래서 주요한 연역들 좀 읊어보자면은 우선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도나 헤러웨이와 공동 작업을 했죠. 그래서 공동 작업이란 건 이제 서로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Modest Witness Second Millennium Female Man Meets Onco Mouse라는 책의 이미지와 이제 내러티브를 같이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도나 헤러웨이 함께한 저서인 건 거죠. 그렇죠. 이제 도나 헤러웨이의 철학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사파들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커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시각화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겸손한 무격자, 제2의 천년 여성인간 앙코마우스를 만나다 뭐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뭐 도나 헤러웨이의 책에만 실린 게 아니라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종교, 문화 연구 등의 주제를 다루는 이제 많은 텍스트들에 실리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데보라 제이 헤인스의 예술가의 소명이라는 이제 책에 실리기도 했고 제프리 제이 크리팔의 종교 비교라는 이제 챕터였나요 그게? 거기에 그림이 실리기도 했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사파과라는 이미지가 있는 걸 떠나서 그녀의 약간 성향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좀 뭐랄까요? 운동가죠, 운동가. 그래서 그녀는 휴스턴 워먼스 커커스 포 아트의 창립 멤버이자 회장이었다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이제 워먼스 커커스 포 아트는 그래서 WCA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큰 기관이에요, 나름. 그래서 이건 1972년 뉴욕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를 뜻한 건데 이제 여성 예술인을 지원하고 뭐 여성 예술인이라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종합 예술인을 그죠. 뭐 큐레이터도 있을 것이고 작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당대 이제 여성 운동을 좀 이끌었던 거죠, 예술인 사이에서. 이 단체가 약간 이제 미국 페미니스트 예술 운동의 되게 위대한 도약으로 이게 보통 여겨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페미니즘 운동의 사실 주축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사실 72년도라고 생각을 해도 그때 당시면 아직 그렇게 여성 인권이 활발해진 시기도 아니었을 텐데. 이제 아마 그때부터 이제 점차 이제 좀 불붙기 시작했던 때일 거예요. 그냥 도나 헤러웨이요. 뭐 사실 공동 작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옥타비아 버틀러도 되게 유명한 이제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회화의 린 랜돌프, 소설의 옥타비아 버틀러, 뭐 이제 철학의 도나 헤러웨이 이런 느낌 3대장처럼 이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멤버다. 그리고 이제 1984년에는 미국의 중앙 아메리카 개입에 반대하는 예술가들 단체의 공동 조직자였고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여성 드럼 연주단에 가입하여 그 안에서 활동가로 활동했다고 하고 1993년에는 엘살바도르 예술가들의 전시회를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 사회 멤버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그녀의 그림 세인트 조지의 대관식은 2004년 뉴욕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표지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했고 2008년에는 MD 앤더슨 암센터의 레지던트 아티스트가 되어 완화치료 시술을 일하기도 했다. 암센터 레지던트 아티스트는 처음 듣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활동적인 영역에서 사실 엄청나게 활동하셨고 근데 정치적이고 사회적 페미니즘적인 방면에서 두루두루 활동하신 어떻게 보면 진짜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휴스턴 알라바마에 있는 스테이션 뮤지엄에 그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어서 좀 번역을 해왔는데 린 랜돌프는 잠재의식 속에서 처리되는 인간의 경험인 죽음과 애도라는 주제를 다룬다. 남편을 잃은 경험과 고통을 바탕으로 고통과 절망을 진정한 의미를 찾는 계기로 활용한다. 고통과 절망을 상징적이고 운유적으로 표현하며 치유를 위한 맥락을 제공한다. 그녀의 작품에는 특히 새가 많이 등장하는데 고대 동양 신화에서 새는 죽음, 신성한 존재, 떠난 영혼의 영적 상징이다. 기독교 예술에서 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이며 종종 구원받는 영혼으로 등장한다. 린 랜돌프는 새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희망을 주려 한다. 이러한 은유,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통해 작가는 고인을 기리며 고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저도 그 린 랜돌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림들 많이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렇게 수염 나신 남자분 그분이 남편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왜냐면 있겠네요. 이렇게 안고 이렇게 죽어 있는 듯한 사람을 안고 우는 그림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벌거벗은 그분이 좀 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그녀의 그림이 되게 뭐 되게 개인적이네요. 힙해 보인다? 아니면 뭐 어떻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내러티브나 어떤 그냥 사용하는 뭐 도상들은 되게 은유적이고 어떤 이런 치유적인 메시지를 담으려 노력한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가보면 웹사이트가 되게 특이하셔요. 저는 사실 린 랜돌프 저도 우연히 알았었거든요. 그때 도나 회러에 검색하다가 그 유명한 사이보그 관련 그림 있잖아요. 아 그죠. 그거 보고 이제 이 사람 뭐지 하고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 그 2000년대 약간 세기말 감성 알죠? 아니 세계만 감사.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음모론 홈페이지라는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아니 진짜 약간 웹사이트 심지어 마우스 커서 바뀌는 거 되게 오랜만이에요. 눈 모양이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웹사이트가 되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웹사이트가 그림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약간 테크노스러운 것도 좋고 거의. 그래서 그녀의 애정이 흠뻑 들어간 그런 이제 웹사이트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도 한 줄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챕터가 있어요. 1, 2, 3, 4, 5, 6, 7 그래서 그 중에 다 가져온 건 아니고 몇 개 좀 읽어드리면 이게 일부예요? 일부예요. 다가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 저 번역을 많이 해왔는데 이것도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개만 좀 골라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앙리 베르그송은 궁극적인 현실은 연결의 그물망이며 뇌는 더 큰 현실을 가려낸다 생각했다. 제 그림 속 사물들은 연결망을 형성합니다. 그것들은 저와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의 현실과 패러다임에 연결되기 위해 도달합니다. 저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이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이는 연결이 이루어질 때, 즉 다른 사람의 꿈을 꾸고 그들의 현실을 객관화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예술과 삶은 분리될 수 없으며 예술은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놀랍도록 새로운 영상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는 사회에서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저항하고 교란하며 사랑, 희망, 웰빙에 대한 잠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비디오, 기적과도 같은 새로운 의료 영상 장치, 위성 기상도, 은하 시뮬레이션, 마이크로 촬영 등 새로운 기술 시각화 덕분에 세상은 변했고 우리 모두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그 의료적 용도를 수용하는 동시에 그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가공은 살아있는 신체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시각적 기록은 단순한 미적 사치가 아닌 방사선사, 기상학자, 환경학자가 이미지를 판독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각적 진단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징후와 증상을 드러내고 구조화하고 해석하는 데 수작업, 지각적, 정신적 작업이 핵심적으로 관여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과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사회, 정치적 변화가 격동하는 이 시기에 저는 하늘과 땅, 바다가 만나는 텍사스 해안에서 정신적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6년 전 저는 상실과 부재의 관점에서 해안을 그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저를 위로하기 위해 떠다니는 투명한 물체의 형태에서 영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처음에는 해질녘에 조용한 도요 물대새를 그렸고 최근에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그림의 인물과는 달리 이 인물들은 자연 환경과 대비되어 눈에 띄지 않고 구름, 땅, 물, 빛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근 작품에 등장하는 영혼은 자연세계와 형이상학적인 세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대개는 순간적으로만 나타나지만 숨을 멈추게 하는 광경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해안의 모든 곳에서 하늘과 물을 비추는 빛으로 구체화됩니다. 인디애나 습지의 석양빛을 받으며 헤엄치고 있거나 마타고다만의 은빛만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티에폴로의 하늘에서 빛을 발하며 달빛의 실루엣이 비치는 물고기 모양의 구름을 형상하기도 합니다. 저는 빛나는 달과 지는 해, 빛나는 구름이 있는 이 습지 그림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일치하는 듯한 마법과 같은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 속에 있는 경험은 예술로 완벽하게 묘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즐거움과 야생적인 요소에 대한 경험의 감각을 떠올릴 수 있다면 마법의 해안은 저를 무한하고 두려운 제자리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아무튼 되게 멋있으세요? 진심이 좀 듬뿍 담겨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를 거의 약간 에세이처럼 쓰는 경우가 있었나? 왜냐면은 저도 이제 젊은 작가들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대부분 어쨌든 컴팩트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쵸,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말로 표현을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컴팩트하게 쓰는데 근데 이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체라는 것이 미술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심을 좀 드러내기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겪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되게 이게 뭐 오펜시에 번역한 거긴 한데 되게 덤덤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그냥 약간 나이 짬밥이 느껴질 정도의 덤덤함? Let me do it again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읽으면 느낀 게 이 사람의 작업이 참 진실되고 어떻게 보자면 그다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까 이제 뭐 기상학자 뭐 옛날 뭐 새로운 의료 기술 장치 뭐 이미지 장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것을 삶과 죽음과 연관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미지란 것이 글 위에서 어떤 징후나 증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해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자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생각 못 하는데 그러니까. 린 랜덤프의 시기에는 더 그런 것들이 와닿았겠구나. 좀 그 다음에 그런 일련의 고찰들이 그녀의 작업에 이런 방식으로 투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약간 들었죠. 그러네요. 실마 아포클림트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자기만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약간 신지학적 관점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약간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혹은 위로하기 위한 느낌이 들었다면 이런 렌 란돌프는 약간 자연에서 치료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맞아요. 자연에서 죽음과 삶을 찾는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린 랜덤프의 작업이 좀 특이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이 시대 어떤 뭔가 자연이라든지 과학과 연관된 담론은 사실 언제나 그 최첨단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나 헤로웨이가 다시 뜨는 이유도 그녀가 가진 철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첨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린 랜돌프는 뭐 그 당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것을 오버하지 않고 최첨단이 아니라 자기 앞에 보이는 거랑 최후방으로 사실 그걸 끌고 가서 해석하는 방식이 되게 좀 흥미롭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그 맞아요. 전설적인 소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그걸 한 2권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기억하는 부분이 거기 절대신이 나와요. 그 전 우주의 절대신.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냐면 해안가에 오두막 쫓고 살아요. 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그러니까 절대신의 공간이거든요. 근데 약간 갑자기 이 부분이 좀 겹치네요, 뭔가. 해안가로 가서 뻔한 이미지를 약간 들잖아요. 약간 바다란 바다의 지평선에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감성.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천상 그러니까. 에테르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나. 이번에 그래서 린 랜돌프 소개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그냥 이 사람이 쓴 글을 많이 인용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코테이션 글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녀의 말을 빌리는 게 가장 타당하다, 적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 글은 이제 A Painter's Collaboration with 도나 헤러웨이 이제 랜돌프가 쓴 어떻게 보면 소감문 같은 거죠. 도나 헤러웨이가 작업을 하면서 내가 회화가로서 무엇을 느꼈느냐,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하면서 작업 소개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냐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의미가 있을 법한 몇 개의 또 그걸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가장 유명한 글 있잖아요. 그 도나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이라고 치면 딱 나오는 그 이미지 말씀하신 거죠? 네, 약간 호랑이 같은 거 머리에 가지 쓰고 같은 거 쓰고 있고 그거요. 여자가 뭐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사막이었나? 맞아. 그 작업을 설명하는 이제 그녀의 이제 한 문단인데 저는 인간, 컴퓨터, 예술가, 작가, 주술사, 과학자를 새로운 캔버스의 중앙과 수평선 위에 배치했습니다. 컴퓨터 보드의 딥 스위치를 마치 드레스 일부인 것처럼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대한 키보드가 그녀 앞에 놓여있고 그녀의 손은 우주, 단어, 게임, 이미지와 무한한 상호작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컴퓨터 화면이 그 예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첨단 영상 장치를 사용하여 같은 은하계의 다양한 측면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3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패널에는 중력 우물 다이어그램이 표시됩니다. 중앙 패널에는 아인슈타인의 수학 공식과 카오스 이론에서 발견한 계산 공식이 표시됩니다. 같은 패널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틱택토 게임을 진행 중이며 여성이 승리한 것을 나타납니다. 전경은 피라미드가 가득한 역사적인 사막 평원으로 사이보그가 여러 역사와 문명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삶과 작품에 통합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와 팔에 하얀 호랑이 영혼의 샤머니즘 머리 장식을 달았습니다. 호랑이의 발과 팔다리가 골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 다 관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도는 헤러웨이가 우리 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헤러웨이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렇게 조합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당시 헤러웨이와 린 랜돌프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인 것 같고 또 다른 코멘트들은 헤러웨이의 괴물의 약속은 제 생각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화 환경은 평평해 보였습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문학의 종사자들은 과거의 시뮬레이션을 모자이크처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상품 생산의 신성한 이미지와 치명적인 이미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른 공간은 다른 공간을 찾으려는 헤러웨이의 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곳은 환상의 장소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이용 가능하며 새로운 의미와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상상주의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잠정적인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은유를 통해서라고 믿으며 제 그림을 은유적 사실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상화가 형상을 압도하고 있고 숭고함을 추구하는 공허한 보편주의가 인간 정신의 세속적 증거, 여기서 이제 몸과 형상을 말하는 거죠. 세속적 증거는 구상이라든지. 그래서 인간 정신의 세속적 증거보다 우위에 있을 때 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예술계는 훨씬 더 다원적이지만 상품 중심적이고 진부한 것을 미화하는 데 전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특정 인물, 장소, 사물을 그리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물리적 대상에서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나아갈 때 사물의 은유적 배열과 병치를 통해 내용이나 주제는 그것이 발생하는 구조와 형태에 스스로를 묻게 됩니다. 헤러웨이와 구디브의 인터뷰에서 린 랜돌프는 이미지와 주장을 문자화하기 위해 화려한 하이퍼리얼리즘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헤러웨이는 랜돌프의 사실주의에 대한 구디브 씨 당신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랜돌프가 형식과 내용의 결합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사실주의 관습과 서사적 그림 콘텐츠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랜돌프는 그림을 그리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추상적 형식주의의 명령에 저항합니다. 그러자 이제 구디브는 그녀가 말하는 은유적 사실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묻자 헤러웨이는 랜돌프와 저에게 이 은유적 사실주의, 즉 사이보그 초현실주의는 우리가 속해 있는 무엇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초과하고 뛰어넘어 그 구문을 폭발시킬 수 있는 문법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온 건데, 그래서 그녀의 좀 작품 세계를 좀 더 이해할 만한 몇 가지 구문들을 가져온 거죠.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구절들이 몇 개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추상화가 형상을 압도하고 숭고함을 추구하는 공허한 보편주의가 인간 정신의 세속적 증거보다 위에 있을 때 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이라던가 미니멀리즘 같은 이렇게 절대성을 추구하는 그 당시 사조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반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말하면 어떤 그 추상 표현주의랄까, 아니면 그 당시 유행했던 어떤 사조들을, 그러니까요. 개념주의일 수도 있고 여러 사조들에 반대해서 다시 구상으로 돌아왔다를 얘기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인간의 역사에 남성과 여성의 역사라고 나왔을 때 남성은 항상 밖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동굴 안에 여성이 책임을 졌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인간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어딘가 이렇게 해안선으로 뛰어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어떤 신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느낌이면 약간 어떤 여성적인 입장에서 어쩌면 신은 어떤 동굴 속에서 이렇게 명상을 통해 찾는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그런 대척점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제 남성의 어떤 절대성에 추구를 하다가 어떤 가장 근본적인 막 기호 같은 것이라던가 어떤 미니멀리즘적인 문자화 뭐 혹은 어떤 추상적인 형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랜돌프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것들 아니면 자기 내면에서 존재하는 주변에서 받아들인 것들에 대한 시선을 계속 이렇게 응시하는 사람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약간 동양적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전 이런 것도 동양적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사이보그 초현실주의는 우리가 속해 있는 무엇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초과하고 뛰어넘어서 폭발시킬 수 있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사이보그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주위 환경에서 조합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은유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이라는 말인가요? 그죠.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린 랜돌프가 계속 주기적으로 말한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 이건 이따가 잠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상징이나 은유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냥 뭔가 이것을 통해서 저걸 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유적 사실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뭐 도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표현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떤 것 너머로 갈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열쇠 같은 거네. 우리가 지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우리가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서 이거 저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녀의 그림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은유적인 어떤 사실주의, 되게 사실주의적으로 표현된 은유를 통해서 아예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극사실화된 타로 카드 그림 같은 느낌인가?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녀가 영향을 받은 미술들을 얘기할 때 그녀가 예시를 드는 게 뭐 인디언들,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인디언들의 샌드 페인팅이라든지 뭐 힌두교 미니어처, 아니면 19세기 멕시칸 레타블로스 이런 식으로 드는데, 한마디로 되게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지점을 향하는 이제 작품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감히 그러니까 린 랜돌프는
나는 종교적으로 추구해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맞아. 소 한 마리를 보는 느낌. 차라리 해안선을 보고. 아니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그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아예 다른 지점. 그러니까 그런 거 흥미롭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린 랜돌프가 스스로 이제 자기 작업을 어떻게 해석하냐 아니면 설명하냐를 좀 봤다면 좀 더 냉정하게 미술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바라보자 했을 때 그녀의 작업을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주의로 시작하거든요. 네. 아까 그녀가 내 작업은 은유적 사실주의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주의는 1850년대 등장한 프랑스의 미술운동을 말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현실 그대로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어떤 현실에 대한 조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뭔가의 씬을 보면서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 배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꾸자. 그죠. 뭔가를 추가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계통에 있는 작가, 그러니까 이 사조에 있는 작가들은 정말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로베의 그 말이 있거든요. 천사를 난 본 적이 없어서 천사를 그릴 수 없다. 그러니까는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솔직한 어떤 사실, 그러니까 현실과 일상생활을 반영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대표적인 작가는 구스타프 쿠로베, 오노레 도미에, 윈슬러 호머, 토마스 에킨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제 20세기에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사회적 사실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그 당시에 원래는 이제 추상에 원래 경도돼 있었거든요. 약간 전위 예술이라든지 좀 더 아방가르드한 움직임의 예술들이 많이 나오던 시점인데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 정치적인 작업이 많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사실주의 미술이 등장한 건데 가장 대표적인 작업이 이제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이죠. 그게 이제 그 아시죠? 그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는. 시카고 아마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여성과 남성 노부부가 이제 꼬챙이 같은 거 집 앞에서 그죠. 그런 작업인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는 좀 더 일상생활을 돌아보되 이 주위에 있는 무엇인가를 돌아보되 좀 더 정치적이고 또 좀 더 담론적인 어떤 걸 끌어와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은 이제 사회적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의 계급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소장농의 계급에 있던 사람들을 그죠. 그 그림의 전면에 내세운 것 자체가 일단은 보던 미국인들에게는 더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굳이 주제로? 그죠.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이 어떤 정치적 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알려진 신사실주의가 등장하는데 이제 이것은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주의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전통적인 예술적 관습을 거부하고 이제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던 운동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관객 참여적인 작품이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뭐 대량 생산 소비주의 뭐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좀 더 전위적인 예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누보 레알리즘 제가 보면 약간 형식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형식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사회적 사실주의는 어떤 그 매체라는 대상 안에서의 그 이미지를 좀 바꾸는 맞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형식에 대한 도전 같은 느낌? 맞아요. 왜 물감 써? 우리 눈앞에 이 병이 있잖아. 이거 붙여! 라는 식의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술은 뭐 입스 클라인이 대표적인 작가인데 뭐 여자 몸에 이제 페인트 묻혀서 그렇죠, 그런 거 다니게 한다는 것도 왜 붙어? 뭐 이런 식의 메시지. 여기 너 앞에 이 여자가 붓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내 몸이 붓이 될 수도 있고 막 실제를 인식하는 다른 방식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입스 클라인, 장팅글리, 니키 드생팔 뭐 이런 식으로 예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주의와는 좀 다른 노선인 것 같고 굳이 이제 뽑자면 아메리칸 리얼리즘이 린 랜돌프의 작업에 약간 선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메리칸 리얼리즘은 아까 저희가 말한 사실주의의 모든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일상생활 그리고 약간 노동자를 좀 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토마스 이킨스라든지 조지 벨로 아니면 유명한 에드워드 호퍼 있잖아요. 지금 그 한국에서 전시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도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상적인 무엇인가를 그리는데 이제 이것이 발전한 과정은 이제 회화 안에서 형식적인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추상표현주의적인 색감을 좀 더 추가한다던가 뭐냐면 근대화된 좀 회화적 구도 등을 좀 받아들인다던가 근대화되는 뭐 이런 감성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요즘 작가로는 에릭 피슬, 뭐 앨리스 넬 이런 식의 약간 예시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호크니도 조금 약간의 그런 사조에 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호크니도 미국에 살 때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사실적인 기법에 좀 초현실주의적이고 미래적이고 좀 문학적인 특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유적인 특징이 들어간 게 린 랜돌프가 말하는 은유적 사실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타포리컬 리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사실 이게 정립된 언어가 아니에요. 그나마 좀 정립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게 메타 리얼리즘인데,
뭐 이제 메타리얼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거거든요. 메타리얼리즘 이제 미하일 앱슈타인이라는 이제 러시아 문학 에세이스트가 1981년에 처음 사용한 언어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뭐 형이상학적 리얼리즘, 뭐 운유적 리얼리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미하일 앱슈타인이 말할 때는 뭐 회화 장르를 예시로 들지 않고 시라든지 뭐 문학 장르를 예시로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어떤 사실적인 현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일상의 현실을 통해서 그 너머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메타리얼리즘인 거죠. 한마디로 사물의 초물리적 본성에 대한 리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앱슈타인이 이 전의를 의미하는 메타볼라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이 메타볼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상징이나 은유와는 다르게 어디서 어디로 전이될 수 있다. 작품에서 사람에게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논리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진짜로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좀 다른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메타볼리즘이라는 게 신진대사를 뜻한 영단어잖아요. 근데 제가 1960년대 일본 건축에서도 도시사회를 생명체로 바라보는 이 건축학적 관점을 메타볼리즘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말하는 메타 리얼리즘 혹은 메타볼리즘이라는 개념은 아까 린 랜돌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단순히 도상을 이렇게 박아놨다 뭐 상징을 이렇게 박아놨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흡수해서 더 다양한 세계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어떤 포탈 같은 느낌으로 그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운유적 사실주의라고 치면 사실 대표적으로 블라디미르 쿠시라는 러시아 작가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 또한 이제 어떤 그 추상적인 아니면 초현실적인 어떤 조합을 통해서 믿음, 희망, 사랑 뭐 이런 걸 긍정하는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약간 굳이 말하면 이제 키리코, 약간 마그리트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들과도 되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저도 조르주 데 키리코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왜 좋아했냐면 그 사람 그림을 보면은 뭔가 뭐라 하죠? 이 그림 안으로 뛰어들어서 저 너머에 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세요? 맞아요, 그런 게 제가 있죠. 뭐 어렸을 때 예를 들면은 동네 이제 저희 애기들은 키가 작잖아요. 저도 애기였으니까. 보면 저기 멀리 보이는 이렇게 건물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 너머로 나가면은 이제 뭔가 바다가 있을 것 같고 그죠. 어떤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한동안 이제 아예 잊고 살다가 이제 그 키리코 유명한 그림 중에 이렇게 도로 딱 보이고 애 뛰어다니는 것 같은 이렇게 뭔가 사람이 뛰어가고 있는 것 같은 장면. 근데 그걸 보면서 확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린 랜돌프의 그림도 뭘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타 차원으로 가는 느낌이 뭐냐면은 이 그림들을 보면은 이 그림들이 그냥 이렇게 따다다닥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느낌 아세요? 맞아요. 여기로 들어와 보세요라는 느낌 있잖아요. 되게 어떤 의미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예를 들면은 저는 상징이나 은유가 되게 많이 등장한 영화 중 하나 생각나는 게 그 마더 있거든요. 마더하고 이제 느낌표. 봉준호 씨가 봉준호의 마더가 그 해외 마더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되게 분위기가 좀 불길해요. 되게 좀 부정적이고. 그래서 이건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자면 이 많은 도상과 상징들과 등장한 듯한 느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랜돌프나 키리코의 그림에서는 뭐 일종의 불안함 좀 감돌 수 있지만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좀 이 전의의 중요한 맥락 중 하나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하일 앱슈타인이 쓴 이 메타리얼리즘과 개념주의에 관한 논문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1부터 10까지 선언문처럼 작성된 글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뽑아왔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도 되게 유효하고 우리가 저희가 결론적으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와도 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뽑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타리얼리스트와 개념주의자 사이의 대립은 엄격한 동시대인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종류의 대립입니다. 한 시대가 가능성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양극화입니다. 메타리얼리즘은 관습에서 벗어나 은유의 다른 측면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적 형식으로 문자 그대로의 생생한 이미지처럼 은유를 앞세우지 않고 은유의 비유적 의미를 포용하고 초월하는 시입니다. 접두사 메타는 은유를 넘어 은유가 출발한 경험적 차원을 넘어 그 의미를 이어받거나 전이하는 영역으로 열리는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메타포리즘, 그러니까 은유주의가 실제 세계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면 메타리얼리즘은 대안적 현실을 진지하게 포착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동일한 문화 내에서 메타리얼리즘과 개념주의는 서로 필요한 두 가지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들은 단어가 획득한 간섭적이고 거짓되고 고라된 의미의 침을 벗겨내고 새로운 다이성과 충만한 의미를 회복시킵니다. 메타리얼리즘은 사물의 완전한 영적 변화와 보편적 의미와의 통일을 통해 의미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도 높고 견고한 언어적 건축물을 구축합니다. 메타리얼리즘은 사랑, 죽음, 로고스, 빛, 대지, 바람, 밤, 정원과 같은 영원한 주제 또는 현대적 주제의 아치형 이미지로 전환하여 진정한 가치를 찾습니다.
메타 리얼리즘은 일관되게 통일성을 지향하는 반면 개념주의는 기표와 기의의 분리를 지향합니다. 전자는 현실이 관념과 융합할 수 있는 창조적 잠재력을, 후자는 환원주의적 도식화를 통해 현실과 분리된 관념의 부패와 허구성을 드러냅니다. 현대 문화에서 분석적 합리성 또는 합성적 신화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제거된다면 현대 문화는 불완전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개념주의와 이 메타리얼리즘 사이에는 어떠한 헤겔로치한 변질범적 관계가 있는 거고 둘 중 어느 항이라도 사라진다면은 발전할 수 없다. 이걸 말한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하는 게 단어가 획득한 간습적이고 거짓되고 고라된 의미의 층을 벗겨낸다는 이제 엡슈타인이 말할 때 개념주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새로운 다이성과 충만한 의미를 회복시킨다는 이제 메타리얼리즘이 그거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룰을 부수는 것은 개념주의 역할인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내는 것은 메타리얼리즘의 역할이라는 거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수술하고 나서 장기 바꾸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프잖아.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내과는 개념주의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외과는 메타리얼리즘.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소개하는 린 랜돌프의 작업 소개입니다. 린 랜돌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린 랜돌프의 그림을 아니까 뭔가 이런 어떤 이렇게 글적인 부분에서 분석이 흥미롭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사진을 올릴 거긴 하지만 이분 작업도 저는 진짜 궁금해. 실제로 보면 더 어떤 느낌일까? 근데 몇 가지는 또 되게 크기도 해요, 은근히 작업이. 그 크기도 크고 그리고 되게 은근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작은 그림도 많고 큰 그림도 많은데 액자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개념적으로 씌운 작업들도 많잖아요. 상식처럼. 그래서 이게 이 편을 진행하면서 미리 좀 말하자면은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제 기준이거든요. 이거는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의 작업에서 제가 약간 이 글이라든지 이 편에서 고려하고 있는 작업은 1987년에 그린 12월 21일의 니센산 그리고 댕켄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두 가지 작품이고 린 랜돌프의 경우에는 사이보그 원더 워먼 앤 테크노 시리즈와 레타블러스 시리즈와 그리고 트랜스퓨전이라는 작품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 올려드릴 텐데 아무튼간에 그 작품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자도 되게 등장하고 확실히 그 이 두 작가가 그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저도 장 프레드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남성 여성이라서 나오는 되게 원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인 유럽인 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작가를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장 프레드릭도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런 세계로 간다라는 느낌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그죠. 되게 일단 이거는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지금 오편 씨가 어쨌든 지금까지 린 랜돌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럼 이제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의 뭐 작업이라던가 이 사람이 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합쳐서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이제 아우편이죠. 아우 누님과 아우편. 그죠. 아우. 네, 작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1945년 스위스 이제 바젤에서 출생을 했어요. 네. 그 이후로부터 이제 베른에서 쭉 자라다가 현재는 이제 스위스에 있는 소도시 쭉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스위스의 뱅엔이라는 곳에서 사진 실습으로 약간 도제 실습을 받았고 1969년에 24살의 나이로 스위스 쿤스트할레 베른에서 열린 이제 테도가 형식이 될 때 전설적인 전시. 그죠. 그 하라드 제만이 큐레이팅한 테도 형식이 될 때 전시에 참여를 했었고 1972년도에는 도큐멘타 5 그리고 10년 뒤에는 도큐멘타 7에 참여를 했고 1993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제 스위스 파빌리온 작가로 선정돼서 스위스관을 이제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했었고 또 재밌는 게 이건 좀 제가 흥미로 찾았던 부분이 2010년에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던 게 이제 하랄드 제만이 광주 제2의 광주 비엔날레의 총 큐레이터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2011년에 저희가 이제 마티스 알트만 때 소개해드렸던 스위스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개인전을 가졌었고 가장 최근에 이제 2022년에는 스위스 쿤스탈레 베른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면 2023년 얼마 전까지죠. 2월까지 오스트리아 이제 빈에 있는 세세시온에서 이제 개인전을 가졌었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너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근데
저는 약간 은둔고수 감성이잖아요. 그냥 은둔고수가 아니라 대놓고 잘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네. 할 거 다 하고 지금 약간 여생을 보낸 느낌인데 그 외에 이제 뭐 다수의 개인전이랑 그룹전 참여를 했고 그때 저희가 이제 토르비온 때 얘기를 했던 갤러리 에바 프레젠 후보 이제 소속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이제 그의 작업 전반에 관한 소개글을 저희도 이제 쿤스탈레 베른에서 찾았었는데 이 작가랑 쿤스탈레 베른이랑 거의 이제 불알 친구 감성이더라고요. 그냥 베른의 자식. 베른의 자식이고 거의 이제 이분이 어릴 때도 여기서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활동을 했었고 워낙 여기서 전시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 이제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전시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룹전 참여에 모든 이제 개인전은 거의 잘 열어줬었고 토박이네요. 토박이. 토박이죠. 완전 토박인데 그래서 소개해간 글을 좀 읽어보자면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의 예술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서 탄생합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존재하기에 그는 오랫동안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발견하고 관찰하고 숙고합니다. 이런 것과 함께 몰두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어떤 형식이 알맞고 어떤 작업 도구가 필요한지와 같은 중요한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는 사물들이 그에게 다가오도록 두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망보다는 그저 주어진 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낭비를 하지 않지만 목표를 향해 차근히 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앞을 향해 어떤 것도 던지지 않습니다. 나의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1969년 쿤스탈레 베른에서 열린 전시에서 공고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슈나이더의 접근은 열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사소에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것들에 헌신합니다. 그는 그가 선보이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은 동등합니다. 이 접근법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예술이라는 용어는 거의 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예술이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일지라도 말이죠. 그것은 또한 그가 매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마지막이 이 작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접근법이라든가 하는 방식들이 사실 너무 사소하고 어떤 이렇게 큰 시대적인 담론이란가 이런 걸 따르지도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예술이야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쩌면 이게 너무 평범해서 어떤 저희가 예술이라는 활동은 어떤 두뇌를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그 사상을 전달하는 식의 클리셰가 머리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는 그럼에도 그냥 그것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예술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행위이지 않을까 그런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설날이나 추석에도 가면은 이런 예술 들지만 뭐 아니면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뭐 하세요? 저 예술가입니다. 뭐 하세요? 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 프로젝트도 하지 않는 게 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는 이것이 체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그게 제일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 있는 대답이 예술가시면 뭐 하세요? 이러면 저 이제 그림 그립니다. 그래서 뭐 그리세요? 저 눈앞에 있는 거 그려요. 그런 거 이게 약간 그건 나쁘지 않다. 약간 킴 맞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요셉 슈트라우의 네. 넌 프로덕티브 애티튜드 네. 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잠시 생각해 보면은 프로덕티브 애티튜드는 이제 사회가 원하는 답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걸 합니다. 그다음에 언프로덕티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방금 제가 말한 게 언프로덕티브였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논 프로덕티브 애티튜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눈앞에 있는 걸 그려요. 이게 되게 논 프로덕티브의 좀 애매한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 그렇죠. 뉘앙스를 반대 개개인 그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따라가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분의 뭐 일생을 살짝 언급을 했다면 이 작가 연역이 참 중요하고 되게 특이하거든요. 좀 이야기를 드리면 그 1969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위스 쿤스트할레 그 베른에서 열린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참여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 사실 하랄드 제만이 이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를 앞으로 이제 슈나이더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렇죠, 슈나이더를 24세인데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이제 젊은 예술가로 초청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설적인 전시에 이미 작가로서 참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당시에 하랄드 제만이 28살이었대요. 아무튼 이거는 갑자기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원래? 그 당시 28살과 지금 28살과 한층 느낌이 다른 거. 아무튼 그 당시 어쨌든 슈나이더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미 어떤 스위스를 대표하는 젊은 미술을 참여했었던 거. 그리고 사실 그때 시기가 어쨌든 이제 디샹이 돌을 던지고 나서부터 개념 미술이란 이제 팝아트가 굉장히 흥행하는 시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도 초반에는 되게 팝아트랑 개념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70년대 돌연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70년대면은 뭐 25살? 70살이에요. 근데
딱 70년에. 그러니까 70년대면 25? 그죠? 25? 기껏해요? 70년대 이제 딱 정확히 70년에 도련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개념 미술이나 이제 팝아트가 유행하던 시기에 회화를 한다는 행위는 사실 되게 올드한 매체이면서 동시에 어떤 시대적인 담론도 줄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렇죠. 그래서 구식적인 매체였거든요. 더 나아가서 유럽에서는 더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선언을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많은 평론가들이 그의 첫 그림을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 얘가 이제 진짜로 이 그림을 완성함으로써 매체에 대한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구나. 왜냐면 그 그림이 그 당시 지금 부인인 그 마가렛이라는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첫 정물화를 그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얘가 이것을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거나 어떤 퍼포먼스적인 행위로 마무리를 짓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슈나이더는 그냥 계속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죠. 계속 그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이제 화풍을 시도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그냥 묵묵히 하고 이 사람 작업이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는 것도 계속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고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 쿤스탈레 베른에서 열린 그 전시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한 거야 서로. 거기서 현타가 와버려. 그럴 수도 있죠. The fuck? 어. 그러면 난 여기 안 할래 이제 이렇게. 사실 그때 전시 참여 리스트가 약간 미친 어벤져스인 게 뭐 요셉 보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인스티튜트 크리틱 있잖아요. 그죠. 작가들 참여했고 대지미술 작가하고 에바 헤스 참여하고 무슨 그냥 올스타전이에요. 거기에 이제 장 프리드릭 슈나이더라는 젊은 스위스 작가가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얘네들이랑 겨루지 못하겠다 내가. 뭐 이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슈나이더가 이런 얘기를 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것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건 그냥 작은 서클이었고 그죠. 걔네들이 올라왔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린 깨달았다. 우리가 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알았어. 젊은 나이에 극한의 중심에 한번 가보고 맞지. 제가 생각해도 두 가지예요. 약간 후달렸거나 아니면은 진짜 현타가 와서 아니면 정말 헤아라는 매체를 사랑했거나 아니면 반골 기질. 그때 제 생각에 후자인 게 왜냐면은 저도 글 몇 개 읽었을 때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개념주의나 이런 유행하는 움직임들이 대단히 자폐적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폐쇄적이었다.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새끼들 그냥 지들끼리 잘 자기 노네. 뽕에 지들끼리 잘 노네. 근데 그게 사실 요즘도 이어지잖아. 어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골 기지로 반골 기지. 가장 구닥다리 매체로 취급받던 회화에 집중을 한 거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을 몇 개를 소개를 할 텐데 그래서 뭔 그림을 그렸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정하고 나서 뭐 대단한 거 그리지도 않았어요. 뭐 그랬어? 예를 들면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정무라 첫 완성하고 다시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렸던 게 저는 여기서 사실 의문을 들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아직 25살, 26살 이때쯤이라서 그렇죠. 아직 개념주의 물이 덜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회화랑 어떻게 섞었냐면 이제 밤 로스라던가 김충원의 미술교실 뭐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미국의 walter T. 포스터라고 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사람이 Do It Yourself 말쿠어스라고 이제 독일어로 있고 영어로는 How to Draw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 화가이자 어떤 교육자였던 이 사람 왈터가 그림 책을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그림들을 보면 옷을 이렇게 입은 여자들이랑 삐에로의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과장되게 일몰 아니면 어떤 풍경화 같이 그러니까 되게 진부하고 어떤 담론이라던가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그림 그리는 과정 자체를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전형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하는 코스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3D 하시는 분은 알 텐데 블렌더 유튜브에서 배워보신 분들은 무조건 처음에 도넛을 한번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근데 근데 그거 자체를 작품을 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맥락인 거죠. 배우는 거 자체가 작업인.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슈나이더가 이 당시 작업을 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작업들이 전시된 것들을 찾아봤을 때 대부분 2000년대 그러니까 최근에 전시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시들을 하고 이 작업들을 전시했을 때 웃겼던 게 거기 이제 각자 그 그림들의 모서리에 진짜 킹받는 동파나 장식물을 껴놔요. 진짜 극한의 킹받아요. 너무 진부하고 너무 싸구려 같아서.
그냥 그것들을 해서 이제 전시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전 작업들을 보면서 이 바날리티에 대해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밤로스 그죠, 많이 밤로스. 알잖아요. 예. 너무 유명하고 그 사람 그림 세계가 어떤 건지도 알고 그리고 이제 월터 테 포스터가 만든 이제 그림책에 있는 그림들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 대상으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그 진부함을 다루고 있고 김충원의 미술교실이라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 저희가 본 이제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어떤 그려 볼까요? 같은 이제 EBS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어떤 대상을 그냥 그 대상처럼 보이게 하는 어쩌면 그게 사실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걸 그냥 그리는 방법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물론 이제 슈나이더는 이 방향성을 끝까지 메고 나갔겠지만 그죠. 그 예프 게이지라는 이제 벨기에 작가는 어떤 풍경 전문 화가 그러니까 뻔한 풍경 밤로스 같은 걸 그리는 사람의 작업을 사서 그걸 액자해서 개념 예술적으로 설치하기도 하고 또 영상 작업은 어떤 걸 하냐면은 구름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그런 풍경 화가가 유튜브에 구름을 그리는 튜토리얼을 한 영상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개념 작업인 거죠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슈나이더 같은 경우 그걸 자기가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렇게 바날하고 좀 진부한 그림들이라 생각했을 때 어떤 풍경적인 요소라던가 아니면 사실 그 시그니처 있잖아요. 근데 이 뭐 왼쪽이라던가 이제 오른쪽 구석에 있는 시그니처 그 그림들도 그래서 보면은 더 열받는 게 이제 왼쪽 밑에는 부인의 시그니처가 있고 오른쪽 밑에는 이제 슈나이더의 시그니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은 좀 더 이 개념주의적인 그 색깔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약간은 이 당시에는 스스로 그냥 배우는 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럴 수도 하나가 저도 어디서 읽었는데 그런 말을 하던데 거장처럼 그리고 싶어했다. 그러니까 거장이라는 게 이제 풍경화 전문가처럼 그리고 그래서 맞아. 연습 과정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얼마 정도의 개념이 이제 개입됐냐는 아직 확실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좀 더 확실히 하려면 아마 70년대나 아니면 80년대 이 작업들을 전시한 전시가 있을까라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 전시들은 너무 아카이빙이 디지털로 안 돼 있어서 찾기도 힘들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키치랑 이 바날리티가 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키치는 어쨌든 무언가의 어떤 기이한 뭔가를 씌우고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를 상징해요라는 것을 무겁게 그리고 어설프게 보여주기 때문에 기이하잖아요. 의도가 있죠. 의도가 과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부함은 이게 힘 뺐을 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진부함 힘 뺐을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좀 제프 쿤스가 생각이 났을 때 제프 쿤스는 이 그러니까 이 진부함과 이 키치를 굉장히 영리하게 끌고 와서 초호화적인 미술관에서 그것들을 전시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냥 슈나이더는 그 당시에 이 순수하게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이 진부성이라는 것이 그의 작업이 이제 천천히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작업들에도 이 진부성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키치와 바날리티의 차이, 아니면 키치와 진부함, 아니면 차이는 둘 다 진부한데 키치는 자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자본적인 맥락이 되게 세고, 그죠. 그러니까 바날리티는 팔리기 위한 거죠. 자본적 맥락이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실 밤로스의 그림도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팔릴까라는 느낌은 사실 안 들거든요. 뭐 밤로스가 3만여 점을 만들었는데 그냥 밤로스 그림이 팔리잖아요. 밤로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여기 막 화실삽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뭐 화방 도구샵에 보면은 가끔 밤로스 그림일 것 같은 풍경화들을 30유로 뭐 25유로에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사실 팔리기 위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본을 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악의가 있냐 없냐, 악이 없는 악이냐 선이냐, 그냥 그렇게 그 생각할 수도 느낌이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작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사람이 작업 이게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연습을 끝낸 느낌이에요. 연습 끝났어. 이제 82년도부터 83년도랑 12년 걸렸네 연습. 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끝내고 베른 베두타라는 작업을 이제 1982년부터 83년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터너제라는 작업을 이제 95년도에 했는데 이제 1981년도에 이제 슈나이더가 무슨 1년의 사정으로 작업실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한 게 이제를 짊어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그냥 베른 시내를 그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총 128점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대단하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료같이 돼버린 게 80년대 초반에 이제 베른 시내의 모습을 이제 작가의 시선으로 보여주는데 이 재밌는 것도 이제 베른 베두타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근데 이 베두타라는 게 이제 이탈리아로 약간 전망을 뜻하면서 도시나 마을들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상세히 묘사한 회화나 소묘, 애칭 등을 일컫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오펜 씨가 그 랜돌프 얘기하면 사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사실주의적인
장르일 수도 있어요. 이 베두타라는 것이. 근데 이제 슈나이더는 되게 사진기처럼, 그러니까 인간 사진기가 되려고 노력한 것처럼 이 타이틀이랑 되게 반대되게 45cm 곱하기 60cm 정도의 작은 캔버스에 굉장히 빠르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은 베른 베두타라는 타이틀이 없는 순간 그냥 어떤 중립적인 유럽의 풍경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베두타라는 그림 장르와 다르게 굉장히 진부하고 아니면 쓸모없는 듯한 풍경까지 다 그려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쇼핑센터라던가 뭐 터널로 들어가는 이제 지하차도 입구라던가 그런 것도 그렸는데, 저는 이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바로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그림들에 타이틀이 새겨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장소명, 그리고 2월 15일 1983년 이런 식으로 128점의 그림들이 모이니까 이 대상을 그린 대상이 목적이 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쩌면 이 그리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배울 때 배움이 목적이 있던 것처럼 대상 자체에 대한 목적이라보다는 여기서는 기록의 목적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개념주의의 신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신의 가호를 받고 있는 느낀 게 뭐냐면은, 아까 배우는 것도 되게 개념주의적인 느낌이다. 결국에 이게 예프 게이스나 이런 작가들 떠오른다고. 그죠. 이 작업도 뭐 풍경을 이렇게 그려내서 얼핏 보기 비슷해지고 뭐 이런 거는 보면 거의 무슨 피슐렌 바이스고. 그다음에 이 날짜 쓰는 거의 온가와라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개념주의 거장들이거든.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항상 피슐렌 바이스랑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피슐렌 바이스는 던지잖아요, 담론을. 그치. 알잖아요, 저희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던지지도 않고 알죠. 근데 그런 느낌. 얘가 빠져나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부처님 손바닥 안처럼 거기 안에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작업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 예술가가 가지지 못하는 이상한 허슬링이 있어요. 맞아. 그 허슬링이 참 중요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 보면 이제 95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른툰 호수 시리즈도 지독한 게, 이건 그래도 많진 않아요. 이건 1년 동안 한 거지만 총 38점의 작품인데, 이 사실 그 베른 호수인 그 턴제 호수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보이는 정상인 닐젠, 거기까지 가려면 또 이제 하이킹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독하게 하이킹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보트를 타고 이제 호수 중간까지 가는 거예요. 아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막 호수들 이렇게 많고. 네, 그래서 거기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그 자연을 그리고 그 호수에서 이제 몸을 180도 돌려요. 그 혼자 인상주의야. 그러니까 180도 돌리면은 이제 정상이 안 보이는 다른 호수만 비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38점의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작가 이제 페터 피슐리가 피슐리인 바이스 피슐리가 스위스의 과장이 이제 페르난도 호들러와 그리고 이제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의 2인전을 이제 큐레이팅 했었거든요. 이제 운 글라이시아라는 주제로 같지 않은. 네, 그러니까 다른과 같지 않은은 다르잖아요. 그죠. 동일한 대상을 그렸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을 그렸을지와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모습과 그리고 자연은 항상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죠. 절대 똑같은 대상을 포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산과 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이 이제 우고 론디노네 있잖아요. 네. 사실 이 작가도 스위스 출신이잖아요. 아 스위스 출신이에요? 네, 우고 론디노는 이탈리아 사람이라 생각했지.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도 2020년부터 한 진행했던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 시리즈도 자기가 보이는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일몰이랑 일출을 그린 거거든요. 수채화로 되게 깔끔하게. 근데 이 전시도 제목이 보면은 아군 20대 유닛 2020 이래요. 그걸 독일어로 써놨어요. 아 그냥 독일 그 독일어 말로 알파벳으로. 근데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옹카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리기도 했고, 그렇죠. 우고 론디노네가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를 알았을까? 알았겠죠. 그래서 그 베른 거기서도 했고. 왜냐면 이런 기록적 측면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조망적 관점이 너무 잘 드러나는 작가. 너무 잘 드러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의 작업들을 뭐 제가 다음번에 얘기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독한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빌리게 빌더라는 시리즈, 이건 심지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해요. 값싼 그림이죠, 값싼 그림. 싼 그림들. 싼 그림.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너 빌더라는 시리즈도 156점의 그림을 1년 동안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시리즈들을 보면은 이게 물론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가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굉장히 자기 수행적 요소가 들어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맞죠. 무언가를 그린다고 하지만 그 그리는 대상이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그리는 행위가 중요한가,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의 그림들이 굉장히 하이받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도 왜냐면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전시를 했다는 거. 세세시온 사실 엄청 힙한 공간이잖아요. 지금 그죠. 굉장히 젊은 작가들이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 작업이 이렇게 전시가 됐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맞아. 근데 저는 확실히 아까 스위스 작가들 언급하면서 네. 여러 명 언급했지만 또 이런 수행 같다고 할까요? 막 하이킹하고 막 보트하고 이러면 진짜 로만 지그너까지 생각이 나요. 오, 그죠. 로만 지그너도 굉장히 약간 수행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놀이지만 수행인 거지 않을까. 되게 흥미로운 작가네. 슈나이더. 제가 그래서 이제 슈나이더의 지독 리스트를 좀 몇 개를 열거를 하자면 1988년부터 1989년까지 92개로 구성된 대기실 시리즈를 이쯤 됐다, 이쯤이면 됐다라고 확인하기 대기실만 그린 거? 네, 확신하게 되지 철도역에 있는 대기실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년도 그 다음 년에 89년부터 90년까지는 그 베른에 있는 벤치들만 이거는 몇 점인지 조사도 안 돼요. 그냥 셀 수 없이 많이 그렸다. 그리고 이제 1992년부터 93년까지는 하이킹에 빠져서 199개의 이제 고속도로를 바탕으로 그림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 그림 시리즈로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스위스만의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이 전시를 그 에바 프레즌 후보 사이트에 있어요. 보면서 참 스위스스럽다 느낀 게 사실 이 비엔날레 국가관 전시라고 했을 때 요즘 생각해보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힘줘야 되지. 담론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시 전경을 보면은 그냥 거기 써있어요. 스위스관으로 딱 들어가면 네모난 건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이트 큐브에 온 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한 190, 93점의 그림이 있거든요. 거의 이 조그만 고속도로 그림. 근데 그것들로 이제 이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가 전시를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98년도에는 쭉 호수라는 곳에 이제 일몰 시리즈로 163개의 페인팅을 전시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다음 연도에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1000개의 바흐 슈트라세라는가 쭈거 슈트라세라는 시리즈의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했었고. 그냥 엔간한 농구 선수가 커리어 동안 넣는 골보다 작품이 막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100개의 호두 껍질을 또 모아서 기본 100개구나. 기본 100개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고. 저는 사실 이 작업들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놀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기 과학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수도승들 중에 이런 수도승이 있을 거예요. 자기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 수도승이 있을 수 있고. 저거 수련회 여기서 그런 걸 하는 사람 많죠. 막. 어떤 똑같은 행위를 인도 뭉크 인도 수련인은 한쪽 팔을 46년 동안 들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손을 보면 다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이제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자기 과학적이냐면 되게 단순한 것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쓴 물 마시기.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사소하지만 뭔가 자기 스스로 통제된 그러네. 굉장히 리추얼적인 자기 과학적이 있다는 거죠. 수도승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람의 페인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페인팅을 했고 왜 페인팅을 했고 뭘 페인팅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제가 보기엔 그건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또 하나 이런 자기 과학적인 작업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읽고 있거든요. 어이가 없는데. 이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열린 베른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9,200점에 손으로 나무 조각한 십자가를 이렇게 선보였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손으로 십자가 만드는 게 직업 아니에요? 7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이 심지어 이제 9,200점인데 14,600점에서 선별한 9,200점이에요. 근데 이 작업에 대해서 슈나이더가 참 얄밉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그저 두 나무 조각이 연결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다른 것과 같진 않습니다. 모두 목수의 일이지요. 다른 것도 없고 어떤 다른 사정이 있지도 않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관람객 각자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들이 그 좌대에 그냥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점에서 그 린 랜돌프랑 좀 비교를 하자면 린 랜돌프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감성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발견을 추구를 했다면 장 릭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십자가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일 수도 있는 그죠.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는 도상을 사실 9,200점이나 했기 때문에 그 한 행위 자체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어떤 힘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거기서 또 재밌는 게 이것들을 어떻게 연출을 했냐면 그 9,200점의
작업들을 이렇게 자대에 두고 그 건물 똑같은 그 공간에 양 네 모서리에 박스로 만든 감시 카메라를 달아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전 그저 십자가를 조각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 느낌이 들었을 때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이 작은 십자가들을 전시한다면 그저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뭔가 달아야겠다.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실제 감시 카메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출적인 것을 통해서 사실 이게 저는 스위스식 위트이자 약간 스위스식 감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탈하네. 그리고 이제 이 작업들이 이 십자가의 일련 시리즈의 작업들이 안드레라는 작업이었어요. 다른 것들. 근데 이와 반대로 또 그 전시장에 똑같은 아이네라는 작업이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다른 것과 하나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십자가들을 이렇게 깎아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스러기들을 또 모아가지고 일련의 이제 나무 목재 시리즈들 그림들을 만든 것들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도 보면은 뭐 거의 한 100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14,000점의 십자가에서 나온 것들을 모아서 만들었으니. 그래서 그 전시들을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배치를 했던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저는 장 리 슈나이더의 그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바라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도 많아요. 왜냐면은 되게 귀여운 그림도 많고 맞아요. 요즘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힙한 그림도 많거든요. 뭐 그 사람이 그린 이제 강아지 맞아요. 자기 강아지 그림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뭔가 이렇게 상징하는 듯한 영적인 그림들이라던가 아니면 요새 최근에 했던 막 그 픽셀같이 그린 그림들을 그리고 그건 최근에 한 거예요? 그건 2019년 작품이고 그리고 그냥 굉장히 진부한 게르만족 감성의 그림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 그림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지만 그 모이는 과정 자체가 이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가 가지고 있는 젊은 작가들과는 좀 다른 어떤 큰 목적을 두지 않는 그냥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둔 저는 약간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요즘에 그 AI 관련해서 뭐 읽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지금의 AI 엔지니어들은 이제 어떤 딥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지 않아도 돼요. 뭐 옛날에 심심이라고 치면은 심심 대답 하나하나 사실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었잖아요. 5편 어때? 이렇게 5편 그럼 내가 이제 5편 잘생겼어 이렇게 써놓으면 누군가 5편 어때라고 하면 5편 잘생겼어 이렇게 대답하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할 일이 대답 주머니가 있었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사실 근데 요즘엔 제로샷이다, 퓨샷이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 요즘에는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의 작업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되게 인공지능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입력 값을 다 넣어 거기다가. 맞아.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작가들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 작가들에게 개인적으로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은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가 입력해서 나온 모든 출력값 중에 좋은 제일 것만 괜찮은 쏙쏙 것들. 빼가는 그치. 감성이 있거든요. 맞아. 왜냐면 모든 작업이 좋을 수는 없어 사실 걔가 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는 그러면서 과거의 AI 엔지니어 같다. 굳이 말하자면 프로그래머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린 랜돌프와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 작업을 간단히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얘기할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작가들을 통해서 요즘 현대미술 신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작가들의 작업이 왜 갑자기 하이프 받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내 무엇을 건드리는 거지? 왜 건드리는 것 같을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미학이 뭔가 다시금 또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그런 것도 봤을 때 흥미로운 지점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좀 쉬고 와서는 저희가 할 얘기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럼 이 작가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떤 면이 그들의 작업 좀 더 요즘 시대에 흥미롭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점을 또 주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편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